이제 마지막 기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요. 기한 조건할 때 거의 다 봤는데요. 기한의 의의가 뭔지도 봤고요. 그 다음에 기한의 특성 볼까요? 특성. 효력 발생 또는 소멸과 관련된 부분. 설명했죠. 그리고 기한과 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 뭐라고 했죠? 확실한 사실이냐 아니면 불확실한 사실이냐 따라서 확실한 사실이면 기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면 성년,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에 3개월 후에 이런 것은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도 봤고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기한에 친하지 않은 법률에도 조건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기한에서는 1번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이런 식인데 소급표 있는 법률행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취소 같은 경우에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무건대리 행위 추인도 소급해서 법률행위시로 소급해서 이렇게 추인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소급표가 있는 법률행위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랑 어울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신분행위 여기는 기한이 붙일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음수표행위가 나왔는데 어음행위, 수표행위 이런 거는 처음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수표에 배서한다고 하잖아요. 배서. 그 뒤에다가 인적사항 쓰고 누구한테 제가 이걸 이전 받고 이런 거 기재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거래가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건을 붙인다거나 이런 것은 안 돼요. 조건 붙이는 게 안 됩니다. 어음수표행위에는. 하지만 이 시기, 어음행위에 어음에 어음을 발행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음행위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시기는 붙이는 건 가능합니다. 언제부로 이렇게 어음지금을 이렇게 붙이는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건 볼 때 시기, 종기도 다 설명을 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볼까요? 내년 3월 1일부로 아파트를 임대하겠다. 이건 시기인지 알겠죠? 효력 발생과 관계되니까 임대라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내년 3월 1일까지만 아파트를 임대하겠다면 임대를 끝내겠다는 거죠. 이건 종기를 얘기합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요, 이제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올 텐데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부터 봅시다.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우리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한. 근데 그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확실한 사실 중에서 딱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고 그걸 확정기한이라고 하고요. 확실하긴 한데 언제일지는 좀 모르겠어요. 확실히 도래할 것이 확실하긴 한데 그걸 불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 크리스마스 아시겠죠? 2023년 12월 25일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이 갑의 사망시 사람이 다 죽어요. 다 죽기 때문에 이게 기한이에요. 기한. 갑이 사망할 때 하겠다. 이런 법률을 했다. 그런데 갑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사실이 아닙니다.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한인데 이 갑의 사망이 언제일지 모르죠. 그걸 불확정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을 본 이유가 이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때문에 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봅시다. 채무의 이행에 우리가 돈을 빌렸다. 그게 채무잖아요. 그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관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건인지 불확정 기한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봅시다.
채무자을이 갑에게 각서를 쓰면서 형편이 나아지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합시다. 이 예를 보면서 그러면 채무의 변제죠, 변제. 변제를 채무자가 할지에 대한 조건인지 또는 이게 기한인지 뭔가 붙어 있죠. 즉 형편이 나아지면이라는 게 과연 조건으로 볼 것이냐 기한으로 볼 것이냐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형편이 나아지면 사실 그 좀 조건처럼 보이는 면이 있죠. 그죠? 형편이 나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확실한 사실이 아니잖아요. 불확실한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조건으로 본다면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래도 남의 돈을 빌렸는데 이런 어떤 조건인지 기한인지 잘 모르는 어떤 이 부관이 붙여져 있는 경우에 그래도 이걸 조건으로 보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형편이 안 나아지면 어떡해? 채권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걸 이게 이 형편이 나아짐을 불확정 기한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한번 볼까요? 판례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게 채무 이행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석상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다. 아니면 뭐 친척이었다. 뭐 이런 사이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어떤 좀 뭔가 구체적인 어떤 사정이 좀 다른 사정이 있어요. 일반적인 채권 채무 관계보다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여야 하는데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즉 여기서 뭐죠? 형편이 나아지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죠? 불확정 기한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한으로 본다는 것은. 따라서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뭐 이런 예처럼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이다. 그러니까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는 네가 우선 안 갚아도 돼. 그러니까 변제기 유예라는 건 그렇잖아요. 유예한 것으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형편이 나아졌으면 당연히 변제를 해야겠죠. 기한이니까, 불확정 기한이니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고 그게 형편이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때도 확정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돈을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갚으라는 얘기. 기한이 도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양자의 구별. 지금 무슨 얘기죠? 양자의 구별은 이런 채무의 이행이 있어서 이걸 조건으로 볼 것이냐 또는 불확정 기한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채무의 이행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면 뭐죠? 기한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건으로 볼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한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죠? 남의 돈을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은 이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그래서 이 154조가 이 기한부 법률행위예요. 기한부 권리와 준용 규정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이 148조가 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 규정인데 이 154조에서 이 148조를 기한에도 준용하자 한 겁니다. 그래서 148조를 준용한 154조는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제가 본래는 148조가 조건 있는 법률행위에 당사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준용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 내용을 바꿔본 겁니다. 기한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기한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했죠.
조건부 권리도 걸리고 기한부 권리도 걸리기 때문에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냥 뭐 단순한 얘기입니다. 154조 148조를 준용했는데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기한부 권리도 당연히 처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조건이랑. 그래서 뭐 이 예 같은 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다 설명했고요. 이제 기한의 이익에 대해 봅시다. 이건 조건에 없는 내용입니다. 기한의 이익은요. 기한의 이익과 그 폭이 이 법조문이 시험에 나왔었네요.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추정한다? 예, 틀린 겁니다. 예, 채무자의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이항 못 가요. 기한의 이익은 예,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는 못합니다. 그럼 기한의 이익이 뭘까? 이 얘기예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그 예를 보면 충분히 아실 수가 있는데 봅시다.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줘요. 1천만 원을 빌려줍시다. 이 사람은 채무자. 이 사람 채권자죠. 채권자가 되는 거죠. 채무자. 네. 돈을 빌려줬는데 이걸 그냥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무이자로. 이런 경우에 이 을이 2년 동안 무이자로 돈을 빌린 셈이죠. 그러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누구한테 있나요? 을에게 있겠죠. 응? 2년 동안은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일반적으로 이런 기한의 이익은 꼭 이런 경우 아니더라도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데 기한이 있어요. 기한. 그 채권 채무 관계에. 그러면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기한의 이익을 누리겠죠. 그렇지 않나요? 기한이 바로 도래해버리면 채권자는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죠? 뭐 원금 청구를 할 수 있든. 그래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한은.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입니다. 추정. 간주 아니에요. 간주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경우에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 나를 위해서도 있어. 이게 입증이 되면 채권자가 그걸 반대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 사실을. 그런 경우에는 이 추정은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깨질 수가 있는 거. 추정이라는 거 의미는 깨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추정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추정만 됩니다. 채무자를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한의 이익을 누가 갖는지 우리가 이제 이 법조문에서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법률행위의 성질에 따라서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예요. 한번 볼까요? 예를 봅시다. 무이자 소비대차. 소비대차가 뭐라고 그랬죠? 소비대차? 임대차, 그 다음에 소비대차, 뭐 사용대차 이런 게 있는데 임대차랑 소비대차는 뭐가 다르나요? 임대차는 특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물.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빌리는 경우를 소비대차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임대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소비대차라는 것은 소비물이에요. 그래서 뭐 돈, 쌀 한 가마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걸 빌리는 행위 그것을 소비대차라고 하는데 이 소비대차는 무이자 소비대차도 가능하고 이자부 소비대차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임대차는 흔히 많이 쓰잖아요. 임대차는 특정물을 대상으로 하면서 차임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차임. 차임이 없으면 별도의 용어를 써요.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그걸 공짜 대차 이것을 차임이 없는 사용대차라고 불러요. 어떤 특정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차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또 얘네들이랑 좀 영역을 달리하는 거죠. 소비물. 주로 이제 금전.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소비대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전.
뭐 쌀, 뭐 이런 것처럼 쌀을 빌렸다고 반드시 그 쌀을 또 줘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이걸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아, 소비물을 빌리는 계약. 근데 이 소비대차는 이렇게 이자부가 있고 무이자부도 있어요. 아시겠나요? 이런 분류가 있습니다. 이런 분류, 대차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이자 소비대차는 누구한테 기한이익이 있나요? 뭐 당연하죠. 이자가 없는데 그러면 돈 빌린 사람이 이익이지 돈 빌려준 사람이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주한테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부 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부로 받았어요. 그럼 둘 다 있는 거예요. 둘 다. 그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뭐 빌린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아직까지는 원금을 안 갚아도 되는 거니까 이 사람도 이익이 있고 빌려준 사람은 계속 이자를 받아 먹는 거죠. 그래서 이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의 발생하는 이익은, 기한의 이익은 양 쌍방향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임대차 이런 계약도 다 양 당사자 쌍방향에 있겠죠. 계약 자체가. 근데 이런 판단을 했는데도 안 됐을 경우에, 누가 가지는지 모를 경우에는 누구? 채무자.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을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예,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못한답니다. 그럼 예를 볼까요? 무이자 소비대차의 차주, 기한의 이익이 차주한테만 있는데 이 차주가 빌렸는데 이제 갑자기 형편이 확 폈는지 바로 갚아버려요. 그냥 아유 이제 됐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채무자의 삶이 싫어. 빨리 나는 그냥 난 빚 없는 상태로 갈래. 그래서 그냥 자기 기한의 이익을 그냥 포기를 하고 아직 2년이 안 지났는데도 그냥 갚아버렸어요. 이런 경우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건 자유겠죠. 두 번째 볼까요? 근데 상대방에게도 있어요. 상대방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부 소비대차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런 경우에는 빌린 사람이 먼저 갚을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뭐 기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경우에 이자를 못 받는 그 상대방, 빌려준 사람의 이익을 고려해서 그 전에 갚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받을 이자를 지급해줘야겠죠. 지급을 하는데 뭐 전부 다 지급하는 건 아니죠. 현재 가치로 탁탁 깎아준 다음에 지급을 하는 거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한이익을 배웠으면 기한이익 상실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법조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세요. 우리 계속 100몇 조 이렇게 배우다 388조 뚝 띄워졌죠? 채권편에 나오는 조문입니다. 채권편에 나와요. 채권편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닌데 우리가 기한이익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민법 총칙에서 이 기한이익 상실도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 발생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담보를 손상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담보가 감소됐다든지 담보를 멸실했다거나 아니면 채무자 담보를 제공을 해야 하는데 불이행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채무자가 그 기한의 이익을 기한을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간다고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기한이익을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기한이익의 상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이런 어떤 만약에 담보가 멸실됐다. 담보가 멸실됐어요. 그러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하니까 채무자는 바로 갚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건 채권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채권자가 바로 청구를 했을 때 채무자는 그거에 대해서 나 기한이익이 있어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지 채권자는 아니야 그래 나는 바로 받는 것보다 그냥 이 현재 채권 채무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게 좋아. 응? 지금 한번 채무 불이행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담보료가 이렇게 멸실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네가 향후에 계속 이자를 주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어떤 예를 들으면 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까요? 그러니까 그쵸? 뭐 이 기한이익 상실 특약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할부금이 한번 불이행이 됐어요. 이건 이제 기한이익 상실이랑 얘기랑 나오는 건 아닌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할부금이 한번 불이행이 됐는데 그렇다고 할부금 한번 불이행했다고 나머지
너 이제 할부 계약 끝났어. 이제 한꺼번에 갚어. 이렇게 채권자가 얘기를 하면 채무자는 그냥 따라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채권자가 아 그래 너 한번 불이행했네 그래도 그냥 할부계약 유지되니까 계속 돈 내면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의 선택사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한이익 상실 얘기에서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는 그 경우에는 주장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자가 바로 갚으라고 얘기했을 때는. 알겠죠? 그리고 기한이익 상실 특약 봅시다. 예, 기한이익 상실 특약. 기한이익 상실 특약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이익이 어떤 그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약정을 미리 특약을 하는 거예요. 특약. 기한이익 상실 특약. 그래서 이것은 많이 하는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특약이란 채무자가 의무 위반 시에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약정을 말한다. 그러니까 뭐 할부금 계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할부로 물건을 샀는데 할부금을 한번 불이행하면 나머지 전액에 대해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특약을 했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거죠.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을 추정하지만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는 이런 제도,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거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했다. 근데 그것을 기한이익을 주장을 못하게 한다는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판례를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은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용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의 특약과 이건 뭐죠? 조건이죠, 조건. 그래서 채무자가 어떤 이런 그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는 걸로 특약을 맺는데 그걸 조건으로 본다면 바로 기한이익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정지조건. 그런 특약과 끊어보세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의사형성을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을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특약을 당사자끼리 이것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야 이렇게 맺을 수도 있고 또는 이건 아니야. 설령 채무자가 불이행하더라도 채권자가 의사표시를 해서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대로 그냥 그 기한이익이 그 이후에 기한이익이 유지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 특약이 채권자를 위해서죠. 제가 채권자를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를 위해서 둔 거이기 때문에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뭐로 봐야 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답니다. 예, 기출된 내용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좀? 이건? 설명을 해봅시다, 이건. 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맺었어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채무자가 뭐 할부금을 1회 미이행 시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걸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하는데 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그 다음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회 미이행하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바로 발생하죠. 그래서 바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이건 바로 기한이익이 상실돼요. 바로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조건이 성취됐으니까 바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는 바로 기한이익이 상실됐으니까 바로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념 아시겠나요? 개념을 아시면 돼요. 이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그게 아니라 채무자가 1회 미이행 시에 형성권이란 건 뭐죠? 형성권? 우리가 형성권 그 앞에서 배웠을 것 같아요. 형성권 뭐냐면 법률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 의사표시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 거. 우리가 뭐 형성권 하면 취소권 이거 형성권이에요.
해제권 이런 거 다 형성권입니다. 취소권 행사를 하면 바로 법률 행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을 해요. 그 어떤 법률 관계가 바로 딱 어떻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형성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의사표시를 통해서 바로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효과처럼 바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상실을 안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채권자한테 더 유리한 거죠? 그럼 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를 이익을 있는 건데, 그러면 채권자한테 유리하게 판단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채권자한테 더 유리한 거죠? 이제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더 유리하죠. 이게 더 유리한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정지조건부 하면 바로 기한이 상실되니까 채권자한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채권자는 이걸 바랄 수도 있어요. 기한이 상실 안 하고 할부를 이율에 미이행하더라도 할부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걸로. 그러니까 기한이익이 상실됐다는 건 할부를 한 번 이행을 안 하면 전부를 다 청구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채권자가. 근데 그게 꼭 유리한 것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채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이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이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 이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이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유리하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꼭 봐야겠다 이런 거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걸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아시겠나요? 그래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점에 비추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할 것이 타당하다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걸 그냥 이래서 정지조건부 이렇게 내겠죠.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를 위하여 둔 점에 비추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추정한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내면 그 지문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요, 이제 1번 봤고요. 2번도 같은 내용이네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선택할 수 있으니까 채권자가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봤고요. 민법 정시 끝났네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법 정시 다 끝났고요. 내일부터는,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물권편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